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소방관계법규를 담당하고 있는 오도희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저와 함께 배워볼 과목은 소방관계법규인데요. 이 소방관계법규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우리 간단하게 기초특강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기초특강은요, 기본 이론보다는 쉽습니다. 굉장히 쉽게 어떤 법에는 어떤 것을 배울 거고 이 법에는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다. 이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소방관계법규라는 과목이 굉장히 딱딱한 과목이에요. 그쵸? 우리 법제처 딱 들어가서 보면은 다 글밖에 없잖아요. 그쵸? 저도 처음에 이거 볼 때는 이게 뭔 말이야? 했었는데 이 소방관계법규는 굉장히 딱딱한 과목이지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하는 대로 그만큼 정답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과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소방관계법규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과목은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80% 그리고 이해 20%로 이루어진 과목이에요. 따라서 이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반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최소 3회독은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3회독을 해주시고요. 근데 이 많은 법들을 다 암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주냐? 네, 최소한 핵심 이론들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고요. 그걸 통해서 기출문제를 여러 번 돌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셔야 가장 효과적인 그런 점수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두 번째로 이 과목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에요. 굉장히 평균적인 난이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학개론의 경우에는 2022년에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하지만 이 소방관계법규는 문제 난이도가 항상 평균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셔라. 세 번째로 가장 이슈죠. 네, 이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정사항에 대한 부분. 우리 기본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방기본법이라는 게 있었고요. 줄여서 약칭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법. 세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우리 소방공사업법. 그리고 네 번째로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험물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4가지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현재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 개정이 되어서 어떻게 개정이 되었냐? 이 소방기본법에서 하나의 법이 나오게 됐죠. 그쵸? 그게 바로 화재조사법. 네, 화재조사법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소방시설법 명칭이 굉장히 길었죠.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굉장히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 법이었는데요. 이 법이 2가지로 이제 분법이 됐습니다. 2가지로 분법이 됐어요. 어떤 법으로 분법이 됐냐? 먼저 화재 예방법. 그 다음으로 소방시설법. 네, 이렇게 분법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분법이 되고, 개정이 되고, 이관이 되었다고 그렇게 어려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요번에 제가 다시 보니까, 바뀌었던 부분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부분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와 차츰차츰 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소방기본법, 기본 이론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법의 체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법의 체계, 법의 서열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가장 먼저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헌법. 이 헌법은요, 대한민국의 가장 최상위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법도 이 헌법은 절대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그러한 법들이죠. 그렇죠? 법률. 그래서 이 법률은 그러면 누가 만들었냐? 국회의원에 의해 제정이 되었고, 이 법률 역시 절대 헌법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소방 기본법이라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 소방 기본법이 이 법률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명령에서 행정부에서 만드는 법이며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면 안 된다. 점차 하위법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 상위법을 어긋낼 수 없다. 어긋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 명령은요, 대통령이 만든 걸 대통령령이라고 하게 되고요. 국무총리가 만든 건 국무총리령, 행정안전부가 만든 건 행정안전부령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이 중에서 이 소방기본법이 있다면 더 세부적인 내용을 명령에 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우리는 소방기본법의 시행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 시행령보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부분이 바로 행안부령,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시행 규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점 위로 갈수록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이겠죠. 큰 틀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점차 아래로 내려갈수록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절대 이 상위법을 거스를 수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소방법의 체계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체계를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소방기본법이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이 소방기본법에서 6조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네, 6조를 보시면은 먼저 뭐 제 몇 조 이렇게 나와 있죠. 제 1조 총칙 이런 식으로 제 2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냐. 바로 동그라미 1번에서 항이라는 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조보다는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이 1항 다음에는 1호, 2호, 3호라는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그 아래는 뭐 과목, 마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 항, 호, 목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일반 책만 봐도, 시중에 나와 있는 책만 봐도 챕터 1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대단원 1, 중단원 1, 소단원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이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가볍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안 나와요. 그냥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혹시나 내가 이 법이 궁금하다 해서 검색해 볼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 구성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네, 소방기본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역시 마찬가지로 조항호목, 조항호목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네모 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A는 B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A는 B다. 이게 바로 법인 거예요. 굉장히 큰 개념이다. 추상적인 개념이다. 그렇다면 어떤 공부가 필요한지 이런 걸 담은 걸 바로 시행령이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시행령. 그럼 어떤 공부를 해야 하냐? 바로 소방법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하고 소방학개론 그리고 행정법을 공부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과목들이 나와 있어요. 과목들. 그렇죠?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러면 이 과목들을 우리는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범위는 또 대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세부적인 시험 범위, 뭐 소방기본법 공부해야 되고 소방공사업법, 소방시설법,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같은 이러한 것들을 공부를 해야 한다. 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걸 우리는 바로 시행 규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험 범위도 다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된 거 다들 알고 계시나요? 이게 항상 좀 이상한 게 공채랑 경채랑 조금씩 시험 범위가 항상 통일돼서 나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범위가 나와 있냐? 네, 공채 시험의 경우, 이 공채의 경우에는 소방기본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소방기본법. 그리고 같은 법에 시행령, 시행규칙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방시설 공사업법, 공사업법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들어가고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이 바로 분법이 된 그러한 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약칭으로 소방시설법이다 이렇게 부를게요. 네, 그리고 그 하위 법령들. 네, 요 역시 우리 분법이 된 그러한 과목이죠.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약칭으로 화재 예방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리고 그 하위 법령들 이렇게 총 5과목이 시험 범위가 돼요. 근데 제가 앞에서 소방기본법에서 하나 빠져나온 게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화재조사법. 네, 이 화재조사법이라는 건데요. 이 공채 시험에는 화재조사법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이상하죠?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지만 그렇게 긴 파트도 아니고요. 이 화재조사법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채 시험을 한번 가서 보시면 소방기본법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재조사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이 화재조사법이 또 하나 추가가 돼요. 경채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달에는 이제 공사업법, 소방시설법, 화재예방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렇게 총 6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화재조사에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제 좀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그래도 오히려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공채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화재조사 내용은 한 번씩 가볍게 훑어보셔라. 원래는 기본법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 1장 총칙에 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소방기본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 소방기본법은요, 누구에 관한 법이다. 바로 소방, 공무원, 우리 여러분이 준비하고 계시는 이 소방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기본법이 또 가장 쉬워요. 가장 쉽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법에는요, 제1장은 총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1장의 1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소방기본법은 대체 왜 만들어졌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이 법은,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을 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그리고 신체,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이 안녕을 의미하는 거죠. 이 안녕이 무슨 의미예요? 아무 탈 없이 평안했습니까? 이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탈 없이 평안한지, 그러한 안녕 및 질서 유지, 그리고 복리 증진. 이 복리는 또 뭐예요? 복리. 행복과 이익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런 행복과 이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 증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소방기본법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소방 용어들의 정의예요. 소방기본법에는 어떤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그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낸 건데요. 먼저 소방 대상물입니다.
이 소방대상물이 뭘까요? 이 소방대상물. 소방법에 적용받아야 하는 그러한 대상물들을 소방대상물이다라고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소방법을 적용을 해야 하는 대상물,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여기 건물, 이 건물도 소방법 적용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차, 그쵸? 차. 이러한 건축물, 그리고 차량, 항구에 메어든 선박. 이 선박은요, 배를 말하는 건데요. 이 배는 항해 중이면 안 된대요. 항해 중이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떠한 선박만 가능하냐? 무조건 항구에 메어둔, 즉 정박 중인 선박만 소방 대상물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선박 구조물, 산림, 인공 구조물 등이 해당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으로 관계 지역입니다. 관계 지역. 이 소방 대상물과 관계되어 있는 지역, 즉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또는 그 이웃 장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 대상물이 있는 장소 그리고 그 이웃 지역으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꼭 필요한 지역을 우리는 관계 지역이라고 한다. 세 번째, 이제 관계인이죠. 그러니까 관계되어 있는 또 사람이래요. 소방 대상물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 이 건물만 해도 이 건물의 주인, 소유자, 그쵸? 소유자 해당이 되겠죠. 그럼 이 소유자만 해당이 되냐? 아닙니다.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건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 또는 우리 주인이 여기서 항상 상주를 하는 게 아니죠. 세주고서 점유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점유자 해서 소관점 관계인은 요 세 명이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관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소방본부장입니다. 소방본부장. 이 소방본부장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화재 예방, 경계, 진압, 조사, 구조, 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다. 부서의 장이다. 라는 건데요. 여기 또 쭉 보시면은 소방본부장 나오면 항상 4대장 나오게 되죠. 그쵸? 4대장. 4대장 다들 알고 계세요? 4대장? 먼저 소방. 가장 높은 사람. 청장. 그쵸? 소방청장. 그 다음이 소방 본부장이죠? 소방 본부장. 세 번째, 소방 서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방 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소방 대장이라는 게 있다.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 세 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 소방 본부장만 있대요. 소방 본부장. 그렇다면 이 말은 즉슨 청장과 서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용어 정리에는 청장과 서장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청장, 서장 없다. 그렇죠? 5번 소방대. 우리 소방대가 바로 화재 진압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소방 공무원들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죠? 소방 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바로 의무소방원입니다.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 다들 뭔지 아세요? 의무소방원? 네, 우리 경찰에 가보면 의경이 있죠. 그렇죠? 이 소방에 오면은 의무소방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군복무를 대체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소방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의무소방원이라고 하게 되는 거고요. 의용소방대원, 의용소방대원. 각 지자체에 비상근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따라서 소방대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먼저 소방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무소방원 그리고 의용소방대원까지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용 이렇게 세 가지 꼭 다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소방대장이에요. 청장과 서장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앞에는 본부장이 나와 있었죠. 그렇다면 이 대장은 무엇이냐? 대장은
청분서와 같은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화재 현장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출동을 하게 되겠죠? 그 상황에서, 그 현장에서 이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본부장이 소방대장이 될 수도 있고 소방서장이 소방대장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소방대장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제2조의 2 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가져온 내용들은 이 법대처에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필요 없는 부분만 간단하게 이게 뭐다 정도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책무는 그냥 간단하게 한번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그냥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는 걸 이 국가와 지방단체의 우리 책임, 의무다라고 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냥 이런 내용이 있다. 네, 이제 다음은 소방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소방 업무. 이 소방 업무를 하는 곳을 소방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소방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말하게 되냐? 굉장히 그 업무가 많아요. 목적에 나와 있던 예방, 경계, 진압.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가 돼요. 바로 조사라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되죠. 이 조사가 화재 조사. 화재 조사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교육, 홍보,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급 등 이러한 업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소방 업무라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방 업무. 그리고 이 소방 업무 할 때 소방기관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소방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소방 업무를 지휘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렇죠? 지휘 또는 감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할 수 있냐? 네, 소방에서 가장 높은 사람, 소방청장. 시도지사와 소방청장이 소방 업무를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지휘 감독했어요. 그럼 수행은 또 누가 해요? 얘네들이 아래에 있는 애들이 해야 되겠죠. 그쵸? 우리 군대도 이등병이 뭐 지휘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게 된다. 그게 바로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휘 감독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 정도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다음 제3조의 2 공무원의 배치, 그리고 제3조의 3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보시면,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떠한 법이 있는데 그 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소방 공무원을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요 아래에 있는 내용도 비슷합니다. 제주에는 또 제주의 특별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 소방 공무원 둘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만 있다. 이 정도만 그냥 듣고 그냥 흘리시면 돼요. 네, 이제 다음 제4조에 119 종합 상황실의 설치와 운영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모니터, 화면 굉장히 많은데 보신 적 있으세요? 그쵸? 다들 보신 적 있으시죠? 어디서 봤어요? 범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그쵸? 종합 상황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112 종합 상황실이에요. 112 종합 상황실. 근데 이게 경찰에만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방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119 종합상황실이라고 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 119 종합상황실은 어떠한 일을 하게 되냐?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럼 그 화재 현장이 이 화면에 다 뜨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CCTV가 이제 찍은 그런 결과물들이 나와져 있다면, 요즘에는 좀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드론 같은 걸로 이제 촬영한 그런 현장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여기에 이제 현장이 띄어지게 되면 우리 정보를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하고 전파를 하고 이 상황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하는지 현장 지휘 그리고 조정, 통제 등의 업무를 다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즉 컨트롤 센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컨트롤 센터가 종합 상황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종합 상황실은 누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냐? 네, 소방서장이 설치를 하게 되고요. 소방본부장도 설치를 하고 소방청장에도 설치를 한대요. 그러니까 즉 소방서에도 설치하고 소방본부에도 이 119 종합상황실이 있고 이 소방청에도 존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 119 종합상황실에 일하고 계시는 실장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한 실장들은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물론 짜잘한 일을 다 상부에 보고를 하면 안 되겠죠.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난 이러한 경우 상부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면이나 팩스,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상부에 보고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딱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죠. 이 중에서 오늘의 이제 기초 특강이니까 간단하게 어떤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지 그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먼저 1번.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5인 이상 발생을 했대요. 그리고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이 사상자는 뭐예요? 사망자는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그럼 사상자는요? 네,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 그러니까 다 합쳐서 10인 이상인 화재. 두 번째로는 이재민이에요. 이재민. 이 이재민은 재해를 입은 사람을 의미를 하죠. 재해를 입은 사람. 이러한 사람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세 번째, 재산 피해. 불이 나면은 어쨌든 재산 피해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 재산 피해액이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다라는 거예요. 5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꼭 다 암기를 해두시고요. 요 아래에 있는 부분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긴 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면 관공서, 학교, 정부 및 도정공장, 문화재, 지하철, 지하구 화재. 딱 봐도 피해가 클 것 같은 곳. 그쵸? 딱 봐도 피해 클 것 같은 곳. 관광호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지정수량이 3,000배 이상인 제조소. 5층 이상이거나 우리 객실이 30실 이상인 숙박시설. 그리고 또 병원도 동일합니다.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요양소. 연면적이 15,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화재 경계지구. 그리고 화재 경계지구. 이 화재 경계지구는 명칭이 변경되었죠? 네. 이 화재 경계지구는요, 화재 예방 강화지구. 네, 이렇게 명칭이 변경되었다라는 것도 하나 알고 계셔야 해요. 네, 그리고 6번. 철도 차량 항구에 메어든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에서 발생 화재, 가스 및 화학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러한 화재인 경우에 우리는 상부에 보고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방서에 설치된 119 종합상황실에서 이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보고를 해야 돼요? 네. 본부에 이제 상부 보고를 해줘야 되겠죠? 이 본부는요? 네. 청에 보고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종합상황실 실장의 상부 보고사항은요,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요. 그러니까 암기할 때 항상
수치들 위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망상장애 50, 100, 50 이렇게 이 네 가지를 외웠거든요. 망상장애. 그러니까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 그래서 망상장애에서 50, 100, 50. 그래서 이 망상장애? 잠시만요. 왜 장애가 나왔죠? 망상제재구나. 망상장애. 망상제재. 그러니까 망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어서 얘가 한 행동을 다 제재한다. 이렇게 해서 망상제재. 이렇게 암기를 했었어요. 망상제재 해서 50배 50이다. 망상제재 50배 50. 이 50은 그냥 50원 아닙니다. 50억 원이죠. 50억 원.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는 꼭 암기를 해두셔라. 왜 이렇게 말썽이죠? 네, 다음은 제4조의 2.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방관들은요, 이걸 약칭으로 줄여서 소민터라고 하더라고요. 별걸 다 줄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줄인 거 아닙니다. 소민터라고 해요, 원래 소민터. 네, 그러면 이 소민터는 누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되냐? 바로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민터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네, 센터장 포함 18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 업무에 관한 내용이죠. 소민터의 업무. 그렇다면 이 소민터는 무엇이고 대체 어떠한 역할을 하는 곳이냐? 네, 이름만 봐도 어떤 곳인지 알 수 있겠죠. 소방 기술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센터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이제 공사를 합니다. 스프링클러를 막 달아요. 분명 법에는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하면은 자문을 구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 자문을 구하는 곳이 바로 소민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먼저 업무, 소방 기술에 대한 민원을 처리를 해준다. 이제 질의사항 같은 게 오면은 다 처리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주 들어오는 그러한 질의들이 있겠죠. 그쵸? 근데 이거를 우리가 매번 답변을 해주기는 어려우니까 질의 회신집이나 해설서 같은 거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책자로 발간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 세 번째, 정보 시스템의 운영 관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소방청에 들어가 보시면 아실 텐데 이 소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소민터 페이지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소민터 페이지의 운영과 관리도 우리 청장, 본부장이 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도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밖에 소방청장,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들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업무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소방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체험관이라는 것도 같이 나오게 되죠. 체험관. 그럼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의 차이가 뭘까요? 박물관은 말 그대로 좀 가기 싫은 곳, 굉장히 그 역사, 이 소방의 역사가 이제 쭉 나열되어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이 소방박물관은요, 제대로 된 소방박물관이 한국에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그래서 국립 소방박물관이라는 곳이 현재 광명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7월인가? 그때 이제 오픈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소방체험관은 어떠한 곳이냐? 네, 바로 이러한 곳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 이제 성인들 말고 이제 미성년자들이 어렸을 때 체험하러 이제 엄마 아빠 손잡고 이렇게 가는 곳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이제 가장 먼저 오리엔테이션 홀이라고 해서 OT를 하게 되는 곳이 있고요. 소방체험관을 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소방시설을 교육을 해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화재 진압을 체험을 하게 돼요. 화재를 우리가 어떻게 진압을 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직접 체험을 하게 되는 곳.
그리고 연기 위로 체험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보면은 저는 실제로 가봤는데 진짜 연기가 나와요. 실제로 하얀 연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교통 안전 체험. 네. 빨간불 건너지 마라. 이런 거. 그리고 응급처치 실습. 응급처치 실습에는 뭐 CPR 이런 것들이 있겠죠. CPR. 그리고 생활 안전 체험. 재난 시뮬레이션. 그리고 지진 체험. 이 지진 체험도 진짜 땅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려요. 네. 그리고 피난 탈출 체험. 그리고 재난 장비 전시가 되어 있는 이러한 곳이 바로 소방체험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소방박물관과 소방체험관은 누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하냐? 두 개가 달라요. 두 개가 다릅니다. 먼저 이 박물관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설립을 하고 운영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관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하게 된다. 그렇게 이 두 개는 은근히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체크를 해두시고 암기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박청시체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이 박이 왠지 발음이 박물관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방청시체, 방청객이 시체가 됐다. 이렇게 해서 방청시체 이렇게 암기를 했었으니까 그냥 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둘 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라는 거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다르지만 둘 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르게 된다. 네, 소방 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죠. 우리 소방 업무 뭐뭐 있었어요? 우리 뭐 구조구급 활동도 하고, 그쵸? 조사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걸 우리는 이제 통틀어서 소방 업무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소방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냐? 네, 계획이라는 것을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뭐든 항상 하기 전에 계획이라는 걸 세우죠. 그쵸? 그래서 이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먼저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대요. 종합계획. 말 그대로 종합적인 계획이에요. 가장 큰 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너무 큰 틀이기 때문에 이 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됩니다. 5년마다. 이 종합계획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이 바로 세부 계획이 되겠죠? 세부 계획. 이 세부 계획은 매년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합계획은 누가 짜냐? 누가 이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냐? 바로 소방청장. 이 소방청장이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다 수립을 했어요. 수립을 하게 되면 이 세부 계획을 짤 수 있도록 알려줘야 되겠죠. 누구에게 알려주냐? 바로 시도지사에게 알려준다. 왜냐? 이 시도지사가 세부 계획을 짜니까. 네, 그렇게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언제 알려줘야 되냐? 내년에 바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12월 31일 날 알려줬어요. 그러면은 세부 계획 짤 시간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년도에 10월 31일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전년도 10월 31일까지는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 시도지사는 통보를 받았어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세부 계획을 짜고 다시 소방청장에게 통보를 해줘야 하는데 그때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는 제출을 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2023년에 시행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2022년 10월 31일에 종합계획 넘겨주고요. 통보를 해주고 시도지사는 2022년 12월 31일에 통보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방청장은 시도지사가 세부 계획을 제출을 했을 때 이제 보완이나 이런 수정을 요청을 할 수 있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러한 종합계획은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네,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대요. 뭐 정책의 기본 방향,
또는 연구, 개발 및 보급.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그 장비의 구비에 관한 계획들, 그리고 인력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력 어떻게 양성을 하게 되고 얼만큼 필요한지, 기반 조성, 교육 및 홍보, 기타 이러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7조 소방의 날 제정과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소방의 날 다들 언제인지 아시죠? 네, 소방하면 떠오르는 숫자 119. 이렇게 해서 11월 9일이다. 11월 9일이다. 네, 우리 제 1장 총칙까지는 다 알아봤는데요. 총칙은 굉장히 쉽죠? 그쵸? 저만 쉽나요? 네, 그리고 기본법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법에 비해서는 굉장히 쉽다는 말은 이제 그만할게요. 네, 쉬운 편에 속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제 2장 소방 장비 및 소방 용수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 용수 시설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먼저 소방력의 기준이라고 해서 소방력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소방력. 이 소방력은 뭘까요? 이 력이 뭐예요? 힘력이죠. 힘력. 소방의 힘을 의미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힘, 소방의 힘 누구겠어요? 일단 사람,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장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소방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우리는 소방의 힘, 즉 소방력이라고 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이 소방력에 관한 기준은 어디에 따르냐? 바로 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행정안전부령에 따른다. 그리고 이제 각 관할 구역마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소방력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이 소방력이 부족해. 그래서 소방력을 확충을 해야 한대요. 이 확충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시행을 하냐? 바로 시도지사가 수립하고 시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관할 구역의 소방력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도지사가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게 된다. 네, 그러면은 이 소방 장비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자동차, 소방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근데 자동차 생각만 해도 굉장히 어때요? 비싸요. 그쵸?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방 장비들은 예산 안으로 사기에는 너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나라에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방 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라고 해서요, 나라에서 이러한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보조해준다라는 거예요. 일부 보호해준다. 전부 아닙니다. 일부예요. 일부 보조해준다. 그리고 이 국고보조에 관한 사항들은 대통령령에 따른다라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따른다. 대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소방활동 장비, 설비 중에서는 소방 자동차라는 게 있죠. 소방 자동차. 이 소방 자동차가 뭐 제가 듣기로는 뭐 2, 3억이 훌쩍 넘는데요. 2, 3억이 훌쩍 넘는데요. 그냥 기본 자동차보다 훨씬 비싸죠. 그쵸? 물론 얘보다 더 비싼 자동차도 있기는 해요. 그쵸? 하지만 굉장히 비싸다. 이 소방 헬리콥터 당연히 자동차보다 비싸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방정 배예요. 배도 확실히 자동차보다는 비싸겠죠. 소방 전용 통신 설비 그리고 전산 설비들 그리고 종합 상황실만 해도 설비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설비들 역시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방화복 등 소방 활동에 필요한 이런 소방 장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방관서용의 청사, 건물이죠. 소방관서용 건물을 짓는데요. 당연히 건물 짓는데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이 드는 것들 예산 안으로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일부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바로 이 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보면은 이런 일부 이런 거에서 페이크로 많이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대충 읽었다간 바로 틀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다.
네, 이제 다음은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용수시설부터는요, 우리 10분 쉬고 이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